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쫓는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20학번 박지원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희는 혼란스러운 연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마치 이곳 광주인들의 아물지 않은 흉터를 다시 벌려놓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계엄을 해제된 이후 계엄에 분노하는 전남대 일부 학생들이 모여 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광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매 주말마다 거리로 나왔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을 촉구했던 이들 대부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과 본인의 자유를 돌려받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유민주주의는 생존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 국가의 대통령의 자리가 부재하며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정치 대립을 넘어선 그야말로 국가 안보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계엄 이후 공수처에게 불법적인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도록 하여 무차별적 비정상적 무차별적 탄핵 사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주로 언론은 현 사태를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종 프레임을 통해 중립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법연구회에 소속되거나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가족을 두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치 실현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불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2.3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핵심은 탄핵 심판 중 제출되는 부정선거 증거들로 인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더 나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임을 이번 시국선언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재학생 12명, 졸업생 5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해당 사안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당당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국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선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한 부정선거 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체계 강화와 현재 대한민국 대선에 사용되는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개입 및 부정선거 시도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만일 이 선거 절차가 단 1%의 신뢰로 잃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야 할 민주주의의 깃틀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의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라 하면 검증하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라! 자유민주 실현하자 하면 실현하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 실현하자! 다음으로 시국선언 첫 번째 주제인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학부 졸업 후 현재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박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좌파도 우파도 아닌 특정 유튜버의 지지자도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서 전남대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우리나라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큰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이를 피부로 생생히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략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마지막 탄핵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히 끓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의 행사, 참정권을 헌법 제24조에서 선거권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빈번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절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며 국민의 주권 찬탈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과 영상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에 뭉개진 채 찍힌 1단기 투표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중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용지 두 가지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는 빳빳한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와 투표지가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 또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투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투표지를 받고 다시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또 유권자와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파주을 선관위 명부에서는 144세를 나이를 가진 유권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자의 수와 당일 투표자의 수의 비율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10% 이상 높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자 수가 많기에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확률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노원을 상계 10동에서는 22대 총선 당시 투표자 세를 직접 센 참관인에 의하면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4,49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전 투표자 수는 5,290명으로 무려 8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추가되었습니다. 또 부천시 신중동에서는 사전 투표자 수가 너무 많이 측정되어서 4에서 5초 사이에 한 명 투표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이미 여론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일부 오류 정도로 취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2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2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일부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를 앓을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지극히 선관위에게 편파적인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선관위가 선별하여 제공한 전체 투표지가 아닌 단 120이내의 투표지를 가지고 전체 투표지가 정상이라고 판결을 했으며, 소위 형상 기억 종이에 대해서는 종이가 접힌 흔적이 현미경으로 보이면 확인 가능한다며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그 어떤 종이가 현미경으로 그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대법원은 민경욱 측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원,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부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제한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선관위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5년간 181회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모두 내부 행정과 관련된 수사였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1200건의 채용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또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부터 879건의 규정 위반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이나 중간 간부 본인들의 가족 채용 청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같은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채용 비리를 가진 범법 국가기관이 선거권을 전담하며 외부에서 검증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배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보안의 부실함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3년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 점검 목적으로 가상 해킹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권자 현황과 사전투표자의 여부에 조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재외 국민 선거인 명부가 유출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표 결과가 조작이 가능하다. 이때 국정원은 선관위에 보안평가 점수 31.5점을 주었으며 이는 국정원이 점검한 110개의 기관 중에 최하위 꼴등입니다. 반면 선관위의 자체 보안평가는 본인들을 100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서버는 외부망과 내부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밝혀진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특수문자 섞고 영어 대소문자 섞고 숫자 섞어가면서 머리 아프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국가기관, 국민의 참정권을 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선관위가 무려 1, 2, 3, 4, 5라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해킹을 당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이때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은 내부 조력대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이 말에 신뢰가 가십니까? 자체평가 100점, 국정원평가 꼴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에 선관위에게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꺼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 여러 각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아전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조직을 꾸려 선거를 개입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 또한 중국이 자국의 친중 정치인을 시무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밝혀진 그 미국에서조차 2024년 대선 당시 미시건주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이 사전투표를 불법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이 취약한 전자투표기를 폐지하고 오히려 종이투표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으로 알려진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 또한 부정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정선거를 수출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 매년 A웹이라는 선거 원조기구에 수십억 원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A웹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개표하는 개표기가 포함된 전산장비를 수집한 회원국가들 총 이들에서 투표 부정 사례가 매우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A웹이 국제적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원국 중 실제로 자국 내 부정선거가 밝혀진 국가만 해도 푸에르토리코, 키르기스탄, 엘살바도르, 콩고, 가나 등이 있으며 회원국 110개 중 무려 60개 이상에서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예비선거에서 전자투표기와 관련된 수백 건의 투경 부정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가나에서는 사망자로 선고된 이들이 투표자로 선거의 명부에 포함된 일이 대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부정선거의 결과로 대부분 친중 성향의 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A웹을 통해 만들어진 친중 성향의 정부, 그들의 배후가 중국 공산당임을 여러분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사용된 투표기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수출한 대한민국의 모 회사는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수천억 원을 사실상 투자받아왔습니다. 회사 매수를 통한 중공의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 국가로 낙인 찍혀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정선거 문제를 먼저 검증하고 A웹이 국제사회에 끼친 악영향들 역시 조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하고 부패한 입법부와 그리고 사법부와 합심해 진실을 은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채택을 기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0만 명의 중국인, 70만 명의 조선족,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기와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들 많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 회사처럼 중국 공산당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넘어간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며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관위와 같은 부패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연루된 이들이 있으며 이들의 목적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친중을 넘어선 종중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아래 77년의 세월간 우리가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왔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빼앗고 그들은 이를 적과 통일, 공산화시키려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더 이상 선관위와 같은 부정부패, 취업비리, 보안빵점인 사기 기관들이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계몽되어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반국가 세력이 우리의 주권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정치에 눈을 뜨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적극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관위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저희 전남대를 포함한 각 대학가에서는 비상계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안 발의는 법에 명시된 대로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둘 모두 특정 정치적 세력의 독재적 집권을 위해 남용될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극단적인 정치 수단이 될 수 있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라는 단어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여론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국민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분명한 원인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담화문과 편지를 통해 드러난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무력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타국의 주권을 흔들고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신뢰와 안보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거 개입 배후로 의혹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명백한 국가 주권 침탈 시도이자 전시 사변에 준하는 심각한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처하고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선포된 12.3 비상대응은 그 본질과 선포된 의도를 참고하여 볼 때 과거의 계엄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계엄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그 위헌성이 탄핵 인용 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있을 만큼 큰지 그 여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아래에서 세워진 헌법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치적 성향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진행되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심판 과정 중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웹,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신청,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선관위 투표관리관, 사무원 및 부정선거 소송 대리 변호사 증인 신청,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및 외교부에 대한 문서 제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부정선거 조사인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모조리 기각시키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법치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탄핵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뜻을 모아 자리에 선 저희 전남대인들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음모론이라고 밝혀낼 것 없다고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라면 국민의 자유 권한 행사와 직결된 선거 시스템에 단 하나의 문제 및 의혹이라도 나올 시에 최선을 다하여 이를 조사하고 의혹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에 기반하여 이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질 때까지 여기에 모인 저희 전남대 학생들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권리 깨뜨리는 부정선거 몰아내자 하면 몰아내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권리 깨뜨리는 부정선거 몰아내자! 선관위는 각성하라 하면 각성하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각성하라!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하면 각성하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다음으로 현재 야권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1호학번 졸업생 배진희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란 토종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며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전남대학교의 특정 학과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함께 만든 적이 없고 제가 혼자서 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소문과 야권 비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설을 할 것입니다. 먼저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 담화문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고 버거운 일상에 치여 그 내용을 듣거나 찾아보지 못하였을 전남대 후배님들
그리고 광주 전남의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의 독재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도 북한은 다양한 대남 도발 행위를 저질러 왔고 대한민국의 군인,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발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첩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도발한 것을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고 뛰어난 안보로 간첩들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우정치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변질되어서 선동된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말합니다.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시민이 언론에 선동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대국민 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언론에 의해 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언론의 주도로 세월호 사고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촛불을 지어준 가장 큰 공이 언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고 야당은 영부인에 대한 여러 논란을 만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는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또 촛불을 들고 나왔고 그렇게 또 보수 정권은 촛불에 의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언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바로 언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언론이 편파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히시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관심 없이 그저 언론의 뉴스를 꾸준히 접해온 국민들에게는 계엄령도 여야 간 정치 싸움의 일환이며 야당의 공격에 참다 못한 대통령의 선 넘은 공격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로 있었던 북한 간첩의 지령문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온 북한 지령문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것들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고
지역별 반일 투쟁 소식들과 대일 강경 보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동향을 널리 보도하여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라. 놀랍게도 이 지령문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령을 성실히 수행한 당은 바로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북한 간첩이 받은 지령문에 일치하게 행동했다는 것만큼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사들을 게재하라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언론은 우연인지 아닌지 열심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반일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산업계는 막다한 타격을 입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도 국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기사를 게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언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적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왜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 야당 세력은 지령문과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지령문도 그저 간첩의 지령이 닿았을 수도 있는 시민단체, 노조단체에서만 행한 행동이 아니라 거대 야당과 언론이 함께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듣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업 일부를 진보당의 확고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관심을 들이며 영업 일부가 핵심적으로 참가하는 전국 민중행동에서도 진보당과의 정책 협약, 정책 연대를 맺고 공동투쟁, 연대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진보당의 사회적 주의를 부단히 높여가는 데 이바지하라. 영업 일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당은 우리가 많이 봐온 당입니다. 광주에 통행량이 많은 거리면 10중 8구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적 선동 문구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당이죠. 그리고 이 당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민중 행동에 대해 찾아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반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한다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땡땡땡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땡땡땡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을 연상시키는 대중적인 항의 행동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한편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땡땡땡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지지층 내에서조차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국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땡땡땡에는 대통령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걸 잊고 있는 저조차도 이것이 음모론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법정에서 밝혀진 북한과 간첩이 나눈 지령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추모한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 간첩들에게 그들에게 동조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애도했던 것입니까? 그래 맥락상 살펴보건대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또한 북한의 지령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참혹하지만 이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하며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최근 4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은 이렇게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힘겹게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발언할 수조차 없다 하고 북한의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건네고 헌법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려 하며 공산주의 독재 체제인 한국이 중국몽에 함께할 것,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국가관이 의심될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간첩의 지령문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은 모두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제외한 유튜브나 다른 정보 매체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프레임 지겹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중에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속을까 걱정합니까? 해당 영상의 댓글만 봐도, 다른 채널의 영상만 봐도, 관련 정보만 검색해도 쉽게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이라는 권위, 뉴스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보를 제한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를 보여주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양극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진 언론 매체가 바로 주류 언론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보도는 가짜 뉴스더라도 그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북한 간첩의 지령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가진 언론이 거대 야당과 함께 국가의 혼돈을 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고 난 후 좌경화된 주류 언론들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며 남탓, 사과 없이 정당성 주장, 음모론, 극우 유튜버 개몽령 발언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사도 최후 변론에서 있었던 여러 발언들을 재조명할 뿐이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 시민들은 행복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주에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아의 야구 경기를 보는데 한 선수의 세이브 아웃이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제 아무리 음모론같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더라도 승부 조작의 정황이 있었다면 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세이브 아웃보다도 승부 조작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재의 사회와 언론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모든 언론이 모른 채고 있으며 어떻게 오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 정보로 선동할 언론은 있으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킬 언론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좌나 우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우파의 불모지 호남에서 제가 우파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엇이 행복하며 저에게 어떤 개인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 한들 주위에 정만 만드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왕따 되기를 자처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에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음모론이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혹조차 남겨선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을 그 모든 일의 가해자로서 있는 야당이 음모론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거 음모론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언론과 함께 이미 국민을 선동한 경력이 명백한 당을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음모론이 아니며 최근 있었던 CPEC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혹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황조차 남겨선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체제가 걸린 일이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2년가량 남았습니다. 언론사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 내란 수개라 일컬어지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하는 것이 정부인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칼을 뽑으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뭘 자꾸 말할 게 있어.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라고 말하거나 정치 이야기에 뭐하러 열을 올리냐며 관심 끄고 말을 하지도 말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조차 극좌편향적인 재판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라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밝힌 사람들 말입니다. 국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자리조차 좌우 진영 갈등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정보의 논리성을 따져보는 등 개인의 역량을 스스로 기르고 빼앗긴 주권은 본인이 직접 되찾아 쟁취하는 힘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회를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불안함과 죄책감에 제가 여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 강해져서 대한민국을 지성과 품위를 갖춘 강대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호소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일으킨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쪽으로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자국민들을 보내어 부산항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자행한 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주적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기밀을 촬영하는 엄연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중국의 국외 비밀경찰서로 밝혀진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주인, 비밀리에 국가의 중대한 첩보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블랙요원 명단을 대량으로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 4조 3천억 원 상당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대기업 임원, 이들 역시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각각 업무상 횡령,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십시오.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포괄적 안보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만 두는 것이 아닌 외국으로 확장하자는 간첩법 개정안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확대를 반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국이 중국몽에 함께할 것,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싱하이민과의 만남에서 보인 저자세 외교와 쉐쉐 발언 등으로 친중적 태도를 드러내왔습니다. 민주당이, 야권이 정말 국가의 안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원자로 기술을 비롯한 원전 사업 관련 예산은 90% 가까이 대폭 삭감하였고 그 2배가 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산업 예산에 증액했습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발견되었으며 선관위 비밀번호로 사용된 1, 2, 3, 4, 5가 공산당 통치 시스템과 민주당 선거 구호와 연관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교육연수기관 및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사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연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야당은 중국과의 관계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거리두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 직후 야당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제1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치외교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 중심 진영의 승리를 지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주한민군을 전면군이라 지칭했으며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감수할 것이라는 반미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인 민주당이 과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명백한 친중, 반미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이 최근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의 행보로 인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국민의 뜻으로 수용하십시오.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는 주권, 국민, 영토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주리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포함한 각종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등 문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구조가 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이 산업 스파이로부터 성과를 도둑질당한다면 그 원통함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기업의 일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청춘을 학문에 바친 2030 세대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 스파이가 국내 기업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결과물을 빼앗아 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업 스파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만 두지 말고 외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마오당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관리, 댓글 알바를 담당하는 인터넷 평론원 또는 여론 조작용 로봇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국영 댓글 부대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여론 조작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선전독으로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상주하며 여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약 1,10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관련 댓글 부대가 SNS에 올리는 댓글 수만 매년 5억 건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마오당의 규모가 4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각종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던 불쾌한 단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헬조선, 독방육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세워 정치, 정서, 사회, 경제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남성의 본연의 타고난 이성, 논리성과 자유수호에 대한 열정,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미디어는 젊은 여성에게 남성 혐오, 남성 무시,
심지어 하달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뉴스, 예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민족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는 못 본 채 하고 개인의 안위만 중요시하며 스스로 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에서 우리 모두가 들어보았던 말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폄하하는 말들, 누가 우리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까? 더 이상은 이러한 사이버 테러에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가담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간첩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만 두지 말고 외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반미 친중 행보를 멈추십시오. 미국은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 기술, 문화의 성장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나치, 그 학살자가 따르는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더 나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배울 점이 많은 자의 곁에 머물며 그가 먹는 것, 말하는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금묵차흐,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2030, 6070 세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공산주의의 끝에는 명예의 실추, 파멸,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퇴보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지 진보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물결은 결코 잠재울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뜨거운 의지가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 때까지 계속 큰 목소리로 외칠 생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취업길에 막힌 청년들과 짐이 무거워 자신의 삶을 끝내버린 청년들, 눈앞에 마주한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이리저리 나붙기다 정처 없이 부유하는 청년들, 우리의 모습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무력감을 느낀 채로 자신만의 방식대로 몸부림쳐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4050 부모님 세대들은 누구보다 귀한 당신의 자식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6070 그리고 그 이상의 조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에 목숨을 바쳐 지킨 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비통해하셨습니다. 건강한 어른의 사랑과 사회의 배려로 성장해야 하는 10대들은 총체적 난국인 이 사회를 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까? 이제는 그 멍해를 벗어버릴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정황과 선거에 개입된 중국과 사이버 테러와 산업 스파이와 화교, 우대, 차별 정책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나갑니다! 간첩법을 개정하라! 반미 친중 정책을 멈춰라! 연설에 귀 기울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국가 세력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걸고 알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3월 1일 서울의 여의도와 광화문 두 군데에서 오후 1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 발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저는 간단하고 핵심적이게 그냥 간단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은 중국인 간첩들에게 처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3위를 생각한다면 양국법 등의 공산주의적 법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 출신으로서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서 감히 전라도와 광주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몇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얻었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요? 혹시 광주에 코스트코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절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되며 저 반국가 세력들에게 절대 선동당하지 않게 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전남대 학생들 절대 저희가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라도 내에서 전국대나 호남대, 광주여대 등 수많은 대학가들이 더욱 일어나서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자유 발언 해주실 분 계시면 네. 경북대학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21학번 학생 경북대를 대표해서 전남대학교를 뜨겁게 응원하러 온 고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북대는 2월 18일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폐사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우들 일어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남대학교 학우들이 저희 호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은 현재 시국선언을 서로 도와주고 있어 저희 경북대도 이런 도움에 일하도록 전남대학교와 함께 서로 소통하며 시국선언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들이 지역 감정을 북적이며 학생들을 가다치고 음해했습니다. 저들은 전남대에서 시국선언 해봤자 어차피 경상도 애들만 온다. 경상도 애들 자체에 전라도가 왜 반을 깔아줘야 되냐. 경상도 애들이 전남대 와서 배악질 하는 거 아니냐 등 온갖 당사를 설파하며 협잡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저희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어떻든 간에 모든 대학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이 고리 깊은 지역 감정을 어떤 놈들이 부추기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2030들은 지역 감정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북대 학우들은 물론 다수가 대구, 경북 출신이긴 합니다만 서울 수도권 출신, 충청도 출신, 강원도 출신 친구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도, 경상도를 넘어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모든 대학생들이 전남대학교를 응원합니다. 저 반국가 세력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마라. 지역 감정 물러가라. 전남대 화이팅! 네, 또 다른 자유 발언 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리스와 이집트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는 2010년대에 유럽 경제 위기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아테네 시내에 그래피티가 없는 벽이 거의 드물 정도로 낙서가 많았고, 제 숙소 근처에는 유럽의 공동묘지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글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스러운 그림과 정보 욕도 많이 있었고요. 이집트에서는 거의 인도와 더불어서 사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저도 여행 내내 사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적지를 지키는 경찰들조차도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북한에 비하면 그리스와 이집트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2,400조 원으로 북한의 60배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13위 수준이고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강압적인 통제 아래 말 하나 행동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시도는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미 군정이 해방 이후 여론조사를 했을 때 78%의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항일 투쟁을 하고 다같이 잘 살자는 구호를 내세웠기에 그랬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정비해서 농민들에게 싼값에 나눠주었고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공산당 정판사 사건으로 박헌영은 조선 공산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천문학적인 자금을 불법 위조 지폐를 찍어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여수 순천 사건으로 실제로 조선 공산당의 후예인 남로당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여순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숙군을 진행하였는데요. 만약 숙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군대에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사단장, 여단장을 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고 실제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옛날 이야기였고요. 1980년과 90년대에도 한민전을 통해서 당시 유명한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전대협을 조종하고 현재까지도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통해서 한국 내 간첩 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실제로 찾아보시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자유 발언 하실 분들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거의 끝나간 겸 짧은 말 몇 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 가방 속 그리고 안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단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이렇게 신변의 위험을 노출을 시킨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이 저녁 매너가 다를 수도 있듯이 여기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학교, 전남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을 지나갈 때부터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똑똑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스스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다른 소리를 하면 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강주는 대통령 한 명을 품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는 말 들어보고 욕하시는 것입니까? 25일날 최종 변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개헌 당일날부터 하는 말이 쭉 일관적이십니다. 광국과 사학별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한민국을 먹어 삼키려는 간첩을 잡는다는 게 이게 이견이 생길 일입니까? 저는 그 생각에 찬성을 하고 싶을 뿐이고 이 탄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낸 이분, 이 학생들, 지켜줄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른들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닌 바로 이 강주에 계신 어른들입니다. 부디 이 학생들 생각 다를지라도 한 번 더 품어주시고 한 번 더 생각 반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가 조선대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 학우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조선대에서 왔습니다. 조선대 학우분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전남대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광주는 광주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광주 정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을 말았습니다. 이번에 강기정 시장 대통령 수호를 찬성하면은 극우라 물고 그런 광주 시민들은 모두 극우라 몰았습니다. 우리가 극우입니까? 우리가 폭력을 수반한 극우입니까? 황현필이라는 역사 강사를 자칭하는 자들은 광주를 내려서 우리를 매국 좀비라 지칭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 다 좀비입니까? 그런 발언이 광주시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잠잠한 것이 우리 광주 땅입니다. 저는 그런 광주, 제 고향 광주를 볼 때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우리가 좀비라면, 우리가 극우라면 저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반국가 세력, 저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세력입니다. 우리가 극우라고요? 우리가 폭력을 수반한 극우라고요? 여러분,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대진년, 저 반국가 세력들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부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그거입니까? 저들은 극좌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전남대학교보다 조선대학교가 아직 시국선언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선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다른 학교 학우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조선대가 만일 단독으로 시국선언이 안 된다면 조선대, 전남대, 광주대, 목포대, 보광대 등등등 연합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있는 전남대 학우분들께도 오늘 시국선언을 끝으로 그만두시지 마시고 저희 조선대와 함께 합동 시국선언을 꼭 약속해 주십시오. 조선대에 재학 중인 김소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 발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자유 발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 즉흥적으로 좀 분들 그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신 거여서 저희 전남대 시국선언 부정선거를 좀 촉구하려고 하는 그런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씩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